예, 시사성 테마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코어 버전 자료로 20페이지네요. 자,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생제 내성, 다중약물 내성, 항생제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 시사성 테마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크리스퍼 캐스9, 세 번째 차세대 서열 분석이고요. 다음 테마로는 이 슈퍼 박테리아나 항생제 내성을 선정을 했는데, 얘는 중요도가 앞에 세 가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더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이 용어들을 좀 봐두시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앞에 세 가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크리스퍼 캐스9, 차세대 서열 분석에 집중하시고, 얘는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이 한번 용어들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코어 버전에서는 빠르게 그냥 용어 정도만 눈에 익힌다로 보시겠습니다. 자, 병원성 세균인데, 세균이라는 거는 모두 병원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박테리아는 병원성이 없는 세균도 있고 병원성 세균도 있습니다. 예로 사람 뱃속에 대장에 존재하는 대장균은 세균이지만 대부분 병원성이 없죠. 자, 세균의 독성 물질 엑소탁신과 엔도탁신은 이미 출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 엑소탁신은 외독소고 세균이 다른 세포나 다른 생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콜레라균의 엑소톡신이 콜레라를 유발한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내독소는 세균이 분비하려고 만든 물질은 아닙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건데, 얘가 출제가 됐죠. 세균의 그램 음성 세균의 경우 세포막이 두 개죠. 사이에 세포벽이 있고 바깥쪽 세포막에 LPS, 지질 다당류가 존재합니다. 얘의 경우는 동물한테 치명적인 독소죠. 근데 얘는 세균이 분비하려고 만든 물질이 아닌데 그 세균을 죽여서 사람 몸속에 들어왔는데 그 세균을 죽여서 세포막이 파괴됐을 때 이 LPS 내독서 엔도톡신이 분비되면 사실 더 위험하죠. 예시는 이게 출제되긴 힘들 것 같고요. 살모넬라균 엔도톡신은 장티푸스를 일으킨다. 한번 봐두시고요. 자, 다음 세균의 수평적 유전자 전인데, 사람의 경우는 유성생식이기 때문에 자손을 낳으면 굉장히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을 가진 자손이 나오지만, 세균은 무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어도 진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택한 방법은 수평적 유전자 전이를 택합니다. 그래서 세균은 친구들끼리 유전자를 나눠줘요. 사람은 자식한테 새로운 유전자를 자식을 낳으면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만들어내지만, 세균의 경우는 특이한 유전자가 있으면 친구들한테 나눕니다. 그래서 수평적 전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비병원성 세균이 병원성 세균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 예가 대장균 5157이죠. 대장균은 병원성이 없는데 병원성을 가진 대장균이나 아니면 다른 세균으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수평적으로 받은 경우죠. 자, 항생제 내성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페니실린부터 테트라사이클린 다양한 항생제, 즉 항박테리아제, 항세균제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인간이 개발했죠. 페니실린은 천연 항생제지만 나머지는 이제 인공 항생제들이 많죠. 그래프는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처음 발견된 게 하얀 동그라미고 까만 동그라미는 의학적 처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하면 약사들이 그 약을 공급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거죠. 이 빨간색은 항생제 저항성, 그러니까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에 죽지 않는 세균이 발견된 시기들입니다. 보시면 페니실린 처방하고 얼마 안 됐었죠. 테트라사이클린도 그렇고 에리스로마이신, 콜리스틴은 좀 예외적인 거라서 안 보셔도 되고, 이렇게 쭉 보시면 까만 처방 시점부터 저항성을 가진 세균이 발견되기까지 사실 10년, 얘는 좀 길죠.
길죠. 십몇 년, 몇 년 내에 항생제 저항성을 가진 세균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현재 항생제 저항성 증가 속도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 속도보다 빠릅니다. 인공적인 항생제를 계속 개발을 했는데, 개발하고 전 세계에서 처방하고 나면 몇 년 안 돼서 그 항생제에 죽지 않는 세균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항생제로 세균을 죽이지 못하면 사실 대응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자, 자연 선택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균은 굉장히 빠르게 증식하죠. 그래서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항생제 저항성이 빠르게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남용하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특정 여기 페니실린의 저항성을 가진 세균들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어버립니다. 그럼 그 저항성을 가진 세균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평적 유전자 전이에 의해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다른 세균들한테 쫙 퍼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다중약물 내성, 멀티드러그 레지스턴스 MDR이라고 하는데, 어떤 세균은 페니실린에도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테트라사이클린에도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 벤코마이신에도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 그 모든 항생제에 대해서 어떤 항생제를 처방을 해도 죽지 않는 세균이 생기죠. 그게 멀티죠. 그래서 다중 약물에 대해서 내성, 저항성을 가진 세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자, 그럼 예시로 보면 폐결핵균은 좀 위험한데 다중 약물 내성을 가진 폐결핵균이 세균이 발견이 됐고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벅 폐결핵균이라고 불리는데 강한 약품을 투입을 해야 겨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죠. 자, MRSA라는 용어도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SA는 황색 포도상 구균의 약자입니다.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인데, 아우레우스는 아우라, 실제로 황금색을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황색이라고 하고요. 스타필로는 포도처럼 몽글몽글한 형태, 코커스는 동그란 균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를 번역한 게 황색 포도상 구균이고요. 약어로 SA라고 합니다.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병원성이 원래 없습니다. 근데 얘가 메티실린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항생제인데, 이 항생제에 저항을 갖게 돼서 메티실린 레지스턴스 S 아우레우스라고 불리는데, 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메티실린에도 저항하면 사실 더 강력한 항생제가 몇 개 없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USA 300 클론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용어 본 적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비슷한 과정을 보시면 페니실린이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이 됐고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근데 페니실린 중에 페니실린에 저항하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생성이 됐죠. 얘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유전자를 발현시키면 페니실린 A라고 페니실린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균의 경우는,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의 경우는 페니실린을 처방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페니실린을 개량해서 메티실린이라는 항생제를 개발을 했어요. 여기 실린하고 실린이 같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화학 물질인데 약간 구조가 살짝 다른 물질이죠. 근데 얼마 후에 또 메티실린에 저항하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등장했습니다. 얘가 MRSA죠. 얘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죠. 거기에다가 이 MRSA가 다중약물 내성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메티실린 말고 페니실린에도 저항할 수 있고, 테트라사이클린에도 저항하고, 벤코마이신에도 저항하고, 다른 항생제를 처방해도 죽지 않는. 그래서 MRSA,
메티실린에 저항하는 황색 포도산 구균도 무섭지만 다중 내성을 가진 MRSA는 더 무섭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으로 사실 이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이제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다중 내성을 가진 세균의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감염돼서 죽는 사례들이 계속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요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식은 인간이 인공 항생제를 계속 개발하면 거기에 저항성을 갖는 세균이 빠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천연 항생제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메타지노믹스 쪽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메타지노믹스는 메타가 비한드란 뜻입니다. 기존에 하지 않던 그 영역 넘어 내가 모르던 영역까지 지노믹스 유전체를 연구하게 된 거죠. 한글로 균 유전체 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균은 전 세계에 많이 존재하는데 토양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1% 정도만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실제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메타지노믹스라는 학문은 기존에 연구가 불가능했던 99%의 세균을 현재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양 미생물 세균이죠. 신규 기법, PCR, 그다음 DNA 서열 분석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토양에 있는 나머지 99%의 세균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균들은 다른 세균 생존 경쟁을 위해서 다른 세균들을 공격하거나 다른 세포나 다른 생물을 공격하는 항생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항생제의 경우는 굉장히 오래 전에 세균이 만들어냈고 계속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내성이 쉽게 생기지 않는 물질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항생제보다 더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생제의 개발 속도보다 세균들의 항생제 저항성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메타지노믹스를 통해서 천연 항생제를 찾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고요. 텍시오백틴과 말라시딘이라는 용어를 그냥 가볍게 봐두시면 되는데, 텍시오백틴은 토양 세균에서 발견된 천연 항생물질, 특정 물질을 말하고요. 대표적인 거죠. 메타지노믹스를 통해서 발견된 천연 항생제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대표적인 게 텍시오백틴이다. 그래서 한번 봐둔 것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말라시딘은 이렇게 통칭입니다. 메타지노믹스로 발견한 항생물질들이란 뜻입니다. 뭐 이렇게 긴 용어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말라시딘 등은 아까 아주 문제가 됐던 게 USA 300 클론 같은 골치 아픈 세균인데 다중약물 내성을 갖는 세균인데 그 세균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말라시딘 처리했을 때 USA 300의 생존량이 확 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죠. 예. 여기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용어들 몇 가지만 봐둔 것 같다 찍어서 맞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여기까지입니다.